예, 주가의 변동성은 사실은 뭐 늘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사실 어떻게 재편하느냐, 리밸런싱 하느냐가 계속하는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인 건데요. 오늘 흔들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9월, 10월 계속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네네. 있는데요. 일단 여러 이슈가 있는데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 그다음에 금리 상승인데 10년물 금리는 이제 1.6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금리 맞습니다. 상승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1.6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는 한 1.8 정도 연말까지 보는 견해, 1.6에서 1.8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각도 측면에서는 좀 차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 간다는 게 그냥 컨센서스죠. 일단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왜 금리가 뭐 한 1.2 내지 1.3에서 갑자기 1.6까지 올라갔냐고 봤을 때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코로나가 굉장히 좀 이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제가 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확진자 수인데요. 보시면 9월 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은 우리가 이제 내국 사정이라 해서 좀 정확히 오진 않지만 글로벌 같은 경우는 확연히 이제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전반에 잡히고 있고 그 옆 슬라이드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인데 이미 70%가 다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또 경구약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제 어떤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는 좀 이제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에 이제 테이퍼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블룸버그 여기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서베이 자료에 의하면은 일단 11월 정도에 FOMC 미팅에서 공식적으로 FOMC를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라고 선언할 거고 12월 달에 보면 데이터상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킥오프가 들어간다는 건데 테이퍼링은 꽤나 중요합니다. 국채 금리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하시죠. 국채 금리라는 거는 국채 가격의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는 살려는 세력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테이퍼링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결국은 테이퍼링이라는 게 연준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제 국채를 매수하는 형태로 시장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는데 국채 매수 물량들이 이제 절대로 줄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이제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한 두 가지 요인이 좀 큰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까지 갔는데 또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조금은 더 여러분 글로벌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빅픽처를 그리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채권 시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채권 시장 빅픽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부터 장기 금리까지 쭉 이제 커브인데요.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에 보시면 여기 라인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보통 이제 10년물이 국채 금리인데 작년에 1.5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9월 말 데이터거든요. 1.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 직전에 테이퍼링 2013년 12월 달 테이퍼링 됐을 때 국채 금리 수준이에요. 즉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도의 3%를 가냐의 관건이 시간의 문제지 큰 그림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전에 한번 오셨을 때도 이제 글로벌 아이들의 전망 가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네네. 이제 그게 현실로 닥치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겁니다. 네. 금리가 이제 오르는 게 경기를 반영해서 올라간다면 또 이제 시장은 딛고 갈 수 있는 건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먼저 현안이 많아서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고요. 네.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전히 이제 원자재 가격은
쉽게 잡히긴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아까 오늘 헤드라인으로 뽑았지만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곧 국채 금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년도에 조금 히스토리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연초에 인플레 CPI 소비자 물가 급등하면서 많은 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지나면 안정화되면서 이거는 영어로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고 이제 시장이 컨센서스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갔고, 또 최근에는 반대로 리버스가 돼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추세적으로 생각보다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입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네. 그렇게 시장이 우려한 대로 아주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진 않다. 여전히 조금은 이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말씀 좀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일 텐데, 네. 제가 이제 박사님과 지난번 한 8월 정도 같은데요. 그때 제가 원자재 가격 전망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납니다. 원자재 가격을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에너지 가격과 산업용 메탈과 귀금속을 나눠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에너지 가격은 좀 올라갈 것 같고 산업용 메탈은 좀 둔화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귀금속도 둔화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로직하고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에너지는 뒤에 설명드리고, 산업용 메탈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그 산업용 메탈을 왜 좀 둔화 약보합세로 봤다는 거는 중국의 둔화 이슈였죠. 근데 중국의 둔화 이슈 여전히 전 세계 산업용 메탈의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업용 메탈은 중국이 계속 둔화되는 모드고, 또 헝다그룹을 필두로 한 중국의 어떤 프로퍼티 마켓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메탈의 비율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금속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골드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와 반비례 관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데, 최근 상황은 금년 중반부터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귀금속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건 간에 전반적인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실질금리 올라갈 거 계속 올라가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건 달러와 골드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강세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귀금속도 약세다. 자, 마지막 남은 거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부분이죠. 예. 에너지 부분인데 최근에 뭐 차트도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최근 한 2달 동안에 거의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그 최근에 또 하나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가 왜 이렇게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냐는 건데,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약간 이걸 무슨 색깔이 약간 파란 색깔인가요? 파란 색깔이 이게 천연가스 자료인데, 요거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죠. 네. 아래로 갈수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와 좀 연관을 지켜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 보유량입니다. 이거는 또 정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작년 중반부터 해서 최근에 이렇게 금년에 엄청나게 유럽 쪽에 어떤 재고가 급감하고 있는 게 이런 천연가스 이 급등을 좀 가는 부분일 거고, 물론 이제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이런 현상적 설명한 게 유럽 재고가 감소한 거와 같이 연동해 간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여기 천연가스를 설명할 때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최근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 이슈가 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건데,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너지 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슈가 있으면서 석탄 그러니까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따라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 에너지 기업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에너지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라는 오더가 나갔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석탄 쪽은 대다수가 사실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이기 때문에 가져올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LNG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아마 4분기에도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 엄청난 수요가 느는군요. 그렇죠. 디맨드가 늘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럽의 재고 부족과 중국의 어떤 뭐 무차별적인 에너지 확보 노력,
이런 게 되면서 결국 천연가스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도 여전히 좀 강보합세로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뭐 아까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첫 화면에 굳이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말씀 좀 드렸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우리가 공급 사이드에 정말 해소가 될 것 같고 중국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특이사항적, 그러니까 시기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이제 4분기 정도 좀 강보합세지만 내년 들으면서 점점 안정화될 것 같고 특히 유가 부분인데요. 유가 부분은 제가 사실 박사님과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유가 강세로 본다고 연초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저희 유가 약세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 갑자기 어떤 디맨드가 확 커진 상황이고 서플라이 쪽에 어떤 이제 공급이 아직 충분히 공급 안 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고 특히나 금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로 불어봤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 화석연료 증산하는 걸 죄악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설비 투자가 안 되면서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펙은 언제든지 증산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 여러 시청자분 좀 참고하십사 해서 요거는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 전망한 건데 현재 82불인데 연말 정도까지는 한 90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점점 안정화될 것 같다. 근데 참고로 골드만삭스가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대해서 가장 좀 강세 의견을 많이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정말 좀 맥스의 의견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안정화될 거라는 게 글로벌 컨센서스입니다. 네. 사실은 부담스러운 주변 환경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인데요. 빅픽처를 그리라 그러셨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뭐 그 밖에 뭐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네네. 코로나로 인한 공급의 병목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들은 내년쯤이면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 같다는 얘기가 큰 그림을 이제 네, 올해만 우리가 투자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상승은 사실은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요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그런 요인이 풀린다고 하면 성장주들도 확연하게 좀 죽지는 않는 그런 건가요? 성장주, 소위 4차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우리의 보통의 경우는 사람 지금 대다수 분들이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포커스만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 관련해서 보통 이제 특히 주식 스타일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특히 미국의 국채 시장 금리가 중요한데 보통 국채 금리라는 게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물 경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좀 잡히긴 잡힐 거라지만은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엄청나게 올라가고 실물은 안 올라가고 이런 우려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안정화는 되지만 여전히 물가는 점점 조금 약간 높게 형성이 될 거고 그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경제가 특히 실물 제조업 위주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금리란 변수를 갖고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하도 아마 시청자분 약간은 이제는 거의 제 스토리를 외우실 것 같아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은 피하고 반면 밸류에이션이 낮으면서도 경기에 민감되는 어떤 가치주나 은행주 위주로 가려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이 공통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줘. 종목 어떻게 그룹핑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래가 원더풀하게 브라이트한 종목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 현재는 아직 캐시플로우가 좀 부족하고 반면 그러면 정반대로 현재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조달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불편한 상황을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높은 밸류에이션 해소가 되는 국면까지는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GB 투자자문회 마경환 대표님은 우리 김정환 대표님도 오시면 그렇지만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의 상대 성과가 좋을 걸로 지금 보고 계신 구간이고요.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우려할 만큼 상황은 아니라고 하셔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넘어가고요. 국내 어쨌든 환율 이건 또 이제 달러와 연동돼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1,200원을 돌파 오늘 하는 흐름들로 불안합니다. 달러와 국내 원화 움직임 체크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상반기에 달러 약세를 얘기할 때 오히려 달러 강세 쪽으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우리 현재 1,200원 근처에 왔지만은 투자자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조금은 오히려 이제 만약에 우리 환플레이를 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단기적으로 고점 근처에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달러와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 달러와 강세라고 되는 이 상황에 보면 크게 뭐 우리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이슈들, 그리고 방금 오늘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감, 네. 이런데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모든 가격, 이런 모든 요인들이 현재 환율에 이미 가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1,200원대 위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를 보면 1,200원 위에 있다는 거는 글로벌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고, 또는 대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데 사실 그 상황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이런 변수들이 오히려 이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뭐 자료 보시는 바처럼 전반적으로 현재가 고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 너무 환율 두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볼 거냐가 하고 또 연동되는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한국처럼 원자를 수입한 나라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시간이 가면서 안정화되실 거라 판단합니다. 시장의 조류들이 막 이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변화의 방향들이 있고 방향을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라 힘든 건데요.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갈지의 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자산은 피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자산을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자산 쪽으로 가실 건 제가 뭐 굳이 여기 리오프닝 자산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국채 금리와 S&P 대비 리오프닝 주식의 상관성인데 똑같이 갑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래프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리오프닝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치주나 은행주 이런 쪽이 될 거고요. 제가 그래서 가치주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계속 우리가 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그러니까 전체 추세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어떤 좀 더 나은 섹터를 찾는다는 게 가치주나 이런 쪽으로 은행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제가 너무 모호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게 데이터입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와 상관성을 그려놓은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섹터별로. 네. 좋은 애들만 볼게요. 은행, 소재, 파이낸스입니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올라가면 좋은 섹터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서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금리는 우리가 단기 조정이 볼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 네. 두 번째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상승 초기 국면은 주식한테 오히려 긍정 시그널이지만 일정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주식시장의 변동성 커질 겁니다. 퍼질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향후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주식시장을 완전히 추세를 무너뜨린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저희는 좀 제한적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 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짤 수 있는 전략을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은 뭐냐면은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수익을 내고자 하는 측면은 어떨 거냐. 그거는 약간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섹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리고 두 번째 국가별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별로도 이런 가치주나 좀 이런 성장주 비중이 작고 가치주 비중이 높은 나라 비중을 좀 늘리십시오. 예를 들면 유럽과 일본이 해당돼요. 국가로 얘기하면은. 아무튼 가치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가고. 근데 이렇게 하면 가면요.
변동성이기 때문에 얘를 또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심의 포트를 가되 방어벽도 좀 높이 치라. 어떻게? 우리가 좀 밸런스가 좋은 퀄리티 주식들, 네. 그리고 좀 당연히 저변동 주식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배당주, 고배당주 이렇게 해서 어떤 투트랙으로 가면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좀 우리가 향후 1년 동안에 위험 자산을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바벨 전략 얘기해서 한쪽에는 가치주 가면서 그래도 한쪽으로는 성장주나 이런 섹터 일부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한쪽은 가치주고 한쪽은 또 철벽 쓰기 위한 방어적인 투자를 가시라고 해서 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읽고 전략을 짜신다는 거죠. 네.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상승, 어려운 장면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들었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